발꿈치가 흉하게 튀어나와 축 늘어진 채 색상마저 칙칙하게 낡은 그 남자의 가디건은 한 번도 좌우 단추 높이가 올바르게 끼워진 걸 본 적이 없다.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배 나온 아빠 같은 그 남자의 싸구려 스킨 냄새는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된 동네 작은 목욕탕을 떠올리게 만든다. 미쓰리는 오늘 또 그 남자의 반쯤 까진 정수리를 죽일 듯한 눈초리로 뒤에서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같은 입사 여직원들과 함께 그 남자 흉을 보며 불타는 눈으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있지만 이미 뜨거운 한증막같이 바짝 건조해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이 남자 말고는 그 누구도 머물 공간이 없다. 엄마는 물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저주받은 짝사랑의 마법 때문에 오늘 밤도 혼자 술 마시며 울다 지쳐 젖은 눈가로 쓰러지듯 잠드는 가엾은 미쓰리.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들킬까 창피해서 혼자서만 몰래 듣는 방송 최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같은 날 오늘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초안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할 때 애초에 모든 시작은 30분 안에 30분이 안 되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한다는 거를 믿으세요? 저도 못 믿겠습니다. 제 자신을.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어차피 유튜브에서도 곧 아마 또 잊혀지고 혼자만의 공간이 될 것 같은 나쁜 느낌이 드네요. 예. 2부에서 지금 처음에 살펴볼 거는 크레디트 스위스 CS가 1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쭉 오늘 이런 일을 겪어왔고 또 작년에는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작년의 악몽을 다시 한번 제 블로그에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는데 이거를 한번 복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이 위기가, 어제 오늘 닥친 이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래야 보여요. 불과 몇 달 전 일이었는데 요거 기억해서 제대로 복귀해라고 하면 저도 못합니다. 다시 이 블로그를 봐야 알아요. 그 정도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또 새로운 사실들에 자꾸 이렇게 예전 기억은 파묻혀 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작년 10월 2일에 블랙스완 날아오르나 이런 내용으로 한번 글을 제가 썼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바로 이번에 폰 뱅크런이라고 해가지고 SNS에서 막 소문이 일시간에 싹 순식간에 퍼지면서 이런 위기가 실리콘밸리부터 해서 왔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작년 10월 1일 2일에도 주말에 그 SNS 트위터에 뭔 얘기가 하나 떴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트위터에 여기 쪽쪽쪽쪽 하는 트위터에 야, CS에서 지금 뭔 일이 생겼단다. 이때 터져가지고 주말 동안 난리가 나가지고 작년 10월 1일 2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인 10월 3일에 야, 크레디트 스위스 끝장났다. 이제 유럽은 끝장났다. 세계는 끝장났다는 블랙 먼데이가 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었나? 긴가민가 하시죠? 지금 얘기 들으면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으면 제 단기 기억력은 여러분보다 훨씬 안 좋거든요. 이렇게 기록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유럽 최고의 투자은행이고 세계 상위 5위권의 금융권 유명 투자증권 회사이다. 약칭은 CS, 크레딧 스위스인데 아주 이런 JP모건이나 모건 체이스 같은 이런 등등하고 해서
맨날 목에 힘을 주고 평가하는 아주 굵직한 유명한 글로벌 투자은행 회사인데 왜 얘한테 갑자기 작년 10월에 이런 일이 났지? 똑같아요.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잘 챙겨 먹고 있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JP모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회사들은 아까 일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후로 뭔가 이렇게 자산의 어떤 큰 규제를 받고 도트 프랭크법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위험한 투자 못하고 항상 자산을 건실하게 가져가도록 뭔가 규제를 받아왔죠. CS도 유럽에서 CS는 스위스에 있는 회사니까요. 알프스손이 하이디. 거기서 어떤 그 규제를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안 찾아봐서. 그런데 얘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즐겨 했어요. 왜 꼭 그랬어야만 했는지 제가 그 사정 청취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전부터 20년, 21년부터 그 투자 실패를 고위험, 고리스크 그런 투자 상품하고 연관된 뭔 투자를 하다가 많이 좀 실패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사운이. 그런데 결정적인 게 바로 작년 초에 우리 위대한 한국인이 크레디트 스위스 회사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누굽니까? 빌황이죠. 빌황이라는 사람이 아케고스라는 투자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빌황이 이끄는 아케고스라는 투자 회사가 파산하는 사건이 작년 3월에 있었어요. 아케고스는 무리하게 주식 레버리지 공매도 거래를 했는데 아주 정말 세계 1위의 야수의 심장이었죠. 이게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프라임 브로커리지 역할을 했대요. 뭔가 이게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매매를 대리해주고 투자 대금도 빌려주면서 전담 브로커로서 수수료를 짭짤하게 받은 거죠. 근데 아케고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흐름을 타려고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대규모 숏을 딱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때 뭔 일이 터지면서 미국 이제 주가가 빵 터뜨려 오르면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 덩달아 거기에 같이 손대고 있던 크레디트 스위스도 큰 손해를 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아마 기사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빌황이라는 분.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분 눈에 야망이 보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분이 지금 바로 코앞에서 여러분을 딱 응시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 표정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남자라면 한 번쯤은, 아니 여성분이라면, 여자라면, 여장부라면 한 번쯤은 어때? 너도 우리 아케고스의 일원이 되라. 세상 한번 때깔나게 한번 배팅해보자. 와, 이 얼굴에서만 벌써 풍기는 카리스마가 대단하시죠? 아무튼 그때 한국인의 위상을 널리 알렸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걸 책임져가지고 이 책임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CS 회장이 물러나게 돼요. 사임하고 재정비에 들어가고 이때 새로운 CEO가 나타나가지고 CS를 그때부터 살려보겠다고 대규모 이제 구조조정과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실적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왜 그러죠? 작년부터 또 마침 3월부터 그때부터 뭡니까? 금리 인상기 되면서 그냥 팍팍팍 계속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뭐 똑같죠? 저번 영상에서 살펴봤던 실버게이트나 실리콘밸리나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뭐 만약에 그때 뭡니까? 캐시우드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지? 캐시우드 그분의 아크 인베스트 그런 데다가 ETF에 몰빵하신 분 있다고 해보자고요. 회복이 안 되죠. 손절도 못 치고 그대로 물린 채로 1년 동안 내려갔겠죠? 똑같아요. 모든 게 CS도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얘는 좀 덩치가 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몇 가지 뼈아픈 실수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버린 거죠. 손을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구원투수로 뭐 누가 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구조정을 했는데 자꾸 뭐가 안 됐어요. 잘. 그래갖고 1년 내내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CS가. 주가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차트도 있어요. 보세요. 일봉인데요. 나름 이제 여기 이때가 저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하고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뭐가 좀 안 된다 했는데 이때부터 작년 1월부터 내리막길 타기 시작하면서 3월 달에 여기네요. 빌황 사태 겪으면서 아주 쭉쭉 여기 추세선을 보이시죠? 와, 이 추세선을 한 번도 못 넘고 계속 저항받으면서 떨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그때 이제 기록해놨던 얘기들 제가 여기다 썼고요. 그 이제 작년 그 10월 1일 2일 주말에 나온 일이 뭔 얘기였냐면 원래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준이 어떻게 됩니까? 7월 8월 그때부터 저기 뭐 QT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땡기면서 아니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땡기면서 긴축까지 QT까지 갑자기 단행하는데 9월부터는 갑자기 그걸 더블로 감행을 해버리죠.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여파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금 이게 8월이고요. 이게 9월입니다. 9월 달에 이제 뭔 일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10월 초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9월 중순에서 10월 초에 CEO가 너무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막 직원들이 막 불안해 하겠죠. 야, 우리 대마 불사라고 우리 같은 회사는 절대 안 무너질 줄인데 우리가 막 무너지려나 보다. 흉흉한 소문이 돌겠죠. CEO가 전체 직원한테 이메일을 돌립니다.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죠. 솔직히 내가 얘기할게. 앞으로 한 달이 우리한테 중요한 기로야. 근데 내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볼 테니까 너희들도 다 같이 합심해서 정말 우리 이 회사를 같이 한번 살려보자. 노력해보자. 내가 어떻게든 이번 한 달 안에 쇼부를 보겠다. 그렇게 이메일을 돌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 중에 그 요새 그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그 MZ 세대 중에 뭐 맑은 눈의 광인 뭐 좀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외부 SNS에다 공유를 해버립니다. 야, 방금 우리 CEO한테서 저기 이메일이 날라왔는데 와, 한 달 안에 뭔 작살이 난대 우리 회사. 야, 난리 났다. 나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아. 나 어디로 가야 함? 그런 식으로 올려버린 거야. 내 맘 같지 않죠. 사람 다루는 게 제일 힘들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니까 CS가 완전 화제의 주인공이 한 달 동안 되면서 점점 더 뱅크런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뭔 일 났구나. 여기다 투자금을 맡겼던데 기관들이 와갖고 다 돈 빼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힘들었겠죠. 근데 그때 마침 또 9월부터 뭡니까? 계속 연준에서 QT를 엄청나게 채권 시장 유동성이 경색되게 하고 있었는데 또 그때 영국에서는 또 트러스 총리라는 여자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갑자기 똥볼을 차면서 길트체에도 뭔가 큰 영향이 돼서 서로 물고 물려갖고 어마어마한 위기가 이때 오게 됩니다. 볼까요? 그래서 정말 그때 크레디트 스위스는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엄청난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얘네가 무너지면 스위스 타격이 크겠죠? 정말 큽니다. 어떻게든 스위스 정부는 이걸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앞에 말한 이런 찌그만한 지금 스타트업 상대하는 그런 지역은행이 아니죠. 도이체뱅크처럼 도이체뱅크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은행으로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요새 어제 오늘 들리는 말로는 무슨 시스템 은행이라고 하대요. 시스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데기 때문에 여기가 터지면 물고 물려서 터지는 데가 굉장히 힘들어진 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로 스위스 밀리터리 공관화식 집에 가지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스위스 시계였는데 일본 카시오가 다 잡아먹었죠. 스위스의 하이디의 신화가 그때도 무너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한번 들춰보자고요. 잘 기억을 못하니까 여기 메멘토 주인공처럼 이렇게 크레디트 스위스는 그때 뭐 때문에 어떻게 무너졌다 이렇게 다 몸에
문신을 해놓고 나중에 살펴봐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어제 오늘 터진 크레디트 스위스를 보는 눈이 틀려지죠. 아,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 놈인데 이번에 여기에 또 사람들 눈이 몰렸구나. 대충 뭔가 견적이 딱 나와야 하잖아요. 예? 그러지 않고 크레디트 스위스 터졌다 하니까 뉴스란 뉴스는 다 찾아보고 뭐 유튜버란 유튜버는 뭐 키워드로 다 찾아 들어보고 그렇게 남의 얘기만 들어갖고 정리한다고 뭐 정답이 나와요? 자기만의 생각을 일정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죠? 작년 어땠나 한번 보자고요. 작년 3일도 10월 3일도 그때도 좌측 블랙 먼데이가 될 뻔했던 과거가 있었다. 이때 10월 3일에 제가 적었던 글인데 그때도 이 상황을 보고 앞으로 크레디트 스위스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미국 연준이나 뭐 전 세계 신용시장이 연준이 급하게 피벗을 취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 할지더라도 설사 그렇게 사람들 기대처럼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로 잠깐 행해질 뿐이고 결국에는 다시 안 내려가는 인플레를 때려잡기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거나 아니면 그 크레디트 스위스가 안 잡혀서 심각한 금융위기가 이미 와가지고 주식 채권시장 다 몰락한 후에 뭔가 빵 터진 후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피벗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 좋을 건 별로 없다. 어떻게든 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핑계 삼아서 연준이 피벗을 해도 결국 결과는 1번이든 2번이든 안 좋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번 위기가 이번 주에 어떻게 가나 보고 다음 주 FOMC 때까지 크레디트 스위스가 대충 봉합이 되는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FOMC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다음 주까지는 일단 이 휩소들을 잘 견디면서 지켜봐야겠죠. 예.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 크레디트 스위스는 어떻게 살아났나 한번 보자고요. 지금도 크레디트 스위스를 얼핏 스위스 정부에서 제가 이 동영상을 거의 초안을 다 만들었을 때쯤에 보니까 스위스 정부에서 구제를 해주겠다는 기사를 속보를 한번 봤었는데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더 나와 있겠죠. 오늘 밤에. 그 당시에 10월 18일에 쓴 글인데 이때 IFF라고 네 죄송합니다. 예 IFF라고 금융회의를 국제 금융회의를 했었어요. IIF라고 IIF 국제 금융회의를 하면서 여기서 전 세계에 있던 경제인들 주요 경제인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는데 여기 레리 서머스도 나오고 앞으로의 뭐 인플레와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새로 취임한 크레디트 스위스의 CEO가 이 사람이에요. 악셀 레만인데 이때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얼굴 너무 피곤해 보이죠? 너무 힘들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경제인들한테 호소를 해요. 정말 내가 어떻게든 크레디트 스위스를 살려보겠다. 지금까지 그 방만했던 경영을 다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그렇게 투자금 막 계속 빼가지 말고 우리를 좀 믿어주고 지원을 해달라. 여기서 인정에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또 크레디트 스위스를 지지해주고 얘 믿을만한 애다. 내가 좀 아는데 우리 좀 생각을 바꿔보자 하고 두둔해줬던 게 또 누굽니까? JP모건의 제레미 다이먼이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었어요. 지금 어제 오늘 일도 똑같이 흘러가죠?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괜찮다. 유동성 뭐 이런 게 뭐 걱정 없고 재정상 우리가 다 봤는데 믿을만하다. 자꾸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시장을 진정시켜주면서 일을 좀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제이미 다이먼이 큰형님이에요. JP모건이 큰형님이고 이분이 미국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신망이 두터워가지고 예. 근데 이제 저는 미국 정부와 연준의 좀 앞잡이 행동대장으로 좀 안 좋게 보고 있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어떻게든 얘가 말하기를 그 10월달 말에 10월 27일에 자기들이 CS를 어떻게 살려낼 건가 그 구조 조정안하고 그 개혁안을 주주들한테 내놓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나를 믿고 내가 진짜 거기서 뭔가 보여주겠다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
여기서도 10월 말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마침 누가 구원 투수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사우디에서 크레딧 스위스가 많이 힘들다. 투자금을 못 받아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너희 투자해주고 믿고 좀 너희들을 지원해줄게 해가지고 이때 굉장히 호재가 됩니다. 에?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 10월 말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야, 사우디가 얘네 살려준대. 사우디가 붙었어. 와, 오일머니가 살아나겠는데? 하고 지금 그전 전저점을 얘가 뚫고 내려갈까 했는데 다시 살아나 기세 회생하죠. 여기 전저점이 그때 3.70이었네요. 제가 기록해 놓기를. 예. 그런데 다시 추세에 밀려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 전저점을 한 달 지나가지고 11월에 또 한번 떨어지고 회복하려다가 이번에는 그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죠. 거길 못 올라죠. 밑에 박스권으로 추락해버렸죠. 위에 박스권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또 이 저항선, 지지선을 만들면서 지지를 받다가 위로 올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박스권을 탈출을 못하고 이 저항을 뚫지를 못하고 이렇게 또 내려와서 이게 뭡니까? 금년 1월에 다 오를 때 얘도 금년 1월에 한 달 동안 살아나다가 2월 달부터 이렇게 돼서 요거를 버티고 버텼는데 언제부터 떨어집니까? 3월 달 들어와서 지금 떨어지다가 이제 엊그저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질 때부터 빵빵빵빵 터지다가 야 듣고 보니까 저기 CS가 문제를 하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말아 올렸죠. 오늘 또 스위스가 중앙은행이 살려준 데더라. 구제금융 한 데더라 하니까 여기서 조금 오르겠지만 갭이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정말 살아날 건지 어떨 건지 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살아서 이렇게 가겠어요? 하늘이 두 쪽 돼도 지금 계속 고금리 상태가 금리 인상을 여기서 멈춘다 하더라도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굉장히 힘들겠죠? 살아도 이렇게 밑에 박스권을 한 번 더 좀 만들면서 시간만 벌 수 있겠죠? 정말로 대대적인 큰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다면 얘는 여기서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도이체방크도 많이 못 살아나고 조금만 살아나서 그대로 빌빌 지금 10년 넘게 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가 간신히 연명하면서 갈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거 너무 심하죠. 이번 기회에 정말 세계에 큰 빅동을 쌓아놓고 쓰러질지. 그런데 예전처럼 쓰러져도 미국은 이미 준비를 많이 해놨고 원래 미국이 쓰러지면 다른 나라들은 누워버리거든요. 기축통화국의 어떤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 부채가 이번에 신용위기가 드디어 드러났다. 이제 미국은 곧 결국은 쓰러질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 쓰러지는 거 못 봐요.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이 쓰러지는 게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은 아니다 이거죠. 예. 잠시만요. 네.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QT가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이제 11월 초쯤에는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전 세계 채권 시장들이 빵빵 견디지 못하고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저는 이제 항상 도이체뱅크가 문제가 되겠지 했는데 CS가 터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상태가 얼마나 급박했냐면요. 유명 투자회사인 구겐하임의 스콧 마이너드 CIO가 이대로 가면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에서 문제 터지고 다른 데서 문제 터지고 전체 국채 시장이 채권 시장이 이러면 어디가 문제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한 달 동안 노력을 하겠죠. 그래봤자 한 달 지나서 11월 첫째 주가 되면 결국 어디선가 큰일이 빵 터질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 물고 물린 이 규모하고 자산의 성격이 실리콘밸리하고는 틀리죠. 세계적인 경제 환란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아우성되고 죽는 소리를 하니까 미국 연준이 깜짝 놀라서 11월에 예상에도 없는 비상회의를 열게 될 거고 그리고 갑작스레 거기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피봇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침몰돼서 망가지고 나니까 깜짝 놀라서 연준도 피봇을 할 거다라는 예언까지 하게 돼요. 이 구겐하임의 스콧 마이너드가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었죠. 이 양반인데요. 그 당시 여기 제가 작년 10월 12일에 진짜 파티는 어디에서 사람들이 그때도 뭐 CPI, PPI 뭐 막 거기에 난리를 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물밑에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뭐 크레디트 스위스부터 해서 몇 주 안에 지금 터지면서 큰일이 날 것 같더라 이거죠. 그것이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때도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런 이제 이쪽에 이제 크게 발을 담근 이쪽 전문가들 아니면 사람들은 그냥 크레디트 스위스 문제라고는 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호들갑 떨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뭐 CPI, PPI가 어떻게 나올까요? 뭐 크레디트 스위스가 문제가 있는데 뭐 지금 좀 괜찮대. 다시 괜찮아졌대. 그렇게만 넘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지금같이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다녔고요. 예. 이게 그 당시 기사입니다. 옛날 기사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연준의 실수와 그걸 바로잡는 뒤늦은 정책 때문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다 절간을 다 태워먹을 거라고 동네방네 이분이 떠들고 다녔고요. 저도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같이 미국한테 일제히 반항하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면서 야 지금 보니까 세계의 신용 위기로 그 채권 시장의 경색 위기가 와서 신용 위기가 부채 위기가 빵빵 터질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너네 미국 때문인 것 같아. 아 니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뭐 니들 물가만 잡겠다고 긴축을 이렇게 세게만 안 했어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QT도 하고 있고 그렇게 원성이 자자해졌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선봉대에 쓴 거죠 그때.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돌아가는 꼴이 안 좋거든요. 세계의 인플레와 경제 위기는 당시 푸틴의 탓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미국 탓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은근히 그 당시 미국이 원했던 건 뭡니까? 중국도 그 재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헝다부터 해서 부동산 위기 부실이 빵빵 터져줘야 되고 아니면 오미크론 때문에 제로 코로나 붕세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시민 봉기를 하거나 어떤 체제에 반항하는 시위를 하면서 흔들어 놓거나 아니면 제로 코로나 너무 해가지고 내수 경기가 다 망가져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갈아엎자 하고 드러나거나 그렇게 되리라고 은근히 기대를 했었는데 중국이 어떻습니까? 전혀 안 그랬죠? 버티더란 말이에요. 이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사회주의에 옛날에도 보면은 소련이 철의 장막이라고 중국이 대나무 주개 장막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시절에 완전 세계와 꽁꽁 문을 쳐 잠그고 세국 정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뭐 잘못해갖고 어마어마한 인구 수가 기아로 굶어 죽거나 뭐 경제에 실패하고 해도 그때 뭐 그 안에서 뭐 체제가 무너졌습니까? 중국이? 사회주의 독재 체제에서는요, 그걸 틀어 막아요. 보통 일반적인 뭐 민주국가나 뭐 보통 제3세계 같으면은 그런 일 생기면 그냥 폭동이 일어나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난리가 나죠. 정권이 바로 바뀌고. 그런데 우리 북한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북한이 요 십몇 년, 이십몇 년, 삼십몇 년 동안 죽음의 행군, 뭐 고난의 행군 해가지고 굶어 죽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지금 난리가 난다고 해서 북한에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납니까?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에서 그게 지켜지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1인 독재가. 그러죠? 중국도 그렇게 작년에 버티더란 말이에요. 은근히.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뭘 합니까? 이건 안 되겠다. 과도기 전술. 여기서는 우리가 괜히 했다가 중국을 쓰러뜨리지도 못하면서 괜히 미국이 비난만 얻겠다. 그래서 여기서 신용위기가 빵 터져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터져도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크레디트 스위스가 터져도 중국까지 같이 그때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중국은 왠지 버틸 것 같고 대신 터져서 쓰러지게 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 욕만 할 것 같아. 미국한테 원수만 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앞으로 기축통화 패권을 잡아갈 때 좋지 않죠. 그래서 한 발 물러서는 과도기 전술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번에 만약에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가 터진다면 전 세계가 미국 욕을 할까요? 아니면 러시아 욕을 할까요? 중국 욕을 할까요? 지금도 조금 상태가 안 좋죠.
만에 하나 저기 뭡니까? 저번 국제정세나 그런 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초에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총공세를 미국이 예언한 대로 했었고, 그때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줬던 정황을 딱 드러내면서 유엔 국제회의나 그런 데서 봐라, 중국 러시아 다 한통속이다 해서 전 세계가 걸기대회 규탄대회를 땅땅땅 하면서 거기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싸잡아서 탁 하고 전 세계가 다 호응을 해줬고 했으면은, 지금 만약에 이 일이 터졌으면은 모든 것이 중국 러시아가 전쟁을 크게 벌리고 지원해 갖고 전 세계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것 때문에도 이런 신용 위기가 책임이 있다라고 은근히 몰아갈 만한 그런 꼬투리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중국이 쉽게 당하지 않죠. 어쩌면 진짜로 10년 뒤에는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중국도 그쪽 소식이 우리 쪽 진영이 아니라서 잘 안 나오고, 항상 거기서 나오는 소식은 우리가 좀 비웃고 재미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뉴스들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러지, 사실 이번 3월 초의 반격은 중국이 크게 한 방 먹인 겁니다. 미국을. 미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나올 거란 걸 미리 예상을 하고, 푸틴한테 왕이가 가가지고 야, 우크라이나 총공세하는 거 이번에 한번 참아요. 참아봐. 우리가 다 생각이 있어. 한 다음에 화해 중재안 12개를 미리 싹 준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미국이랑 서방은 전쟁을 더 키우고만 했는데 우리도 러시아 전쟁 싫어한다. 우리가 어떻게든 전 세계를 다시, 너희들도 경제적으로 다 힘들지 않냐. 우리가 중재를 하면서 평화를 가져와 보겠다. 그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뻘쭘해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겨우 보름 정도 지났는데, 서로 이제 세계 각국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려고 엄청나게 그 여론전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며칠 전에 중국이 또 큰 거 한번 터뜨렸죠.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셨죠? 그게 뭡니까? 세상에 그 순위파, 시아파, 지구가 끝날 때까지 절대 화해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우디하고 이란을 화해시켜버렸잖아요. 와, 이거는 미국도 절대 못했던 일을, 물론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가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서로가 은근히 화해를 하면 좋은 상황이 와버렸어요. 미국하고 이제 사우디가 약간 또 척을 지게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으로는 화해하고 싶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이라도 뭔가 제스처를 하고 갈등을 죽여놓으면 서로한테 굉장히 좋을 때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화해하자면 지는 것 같으니까 먼저 손 내밀 순 없잖아요. 그걸 중국이 가운데서 멋들어지게 해버렸잖아요. 와, 이건 정말, 이거는 중국 위상이 갑자기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이 기세를 여세를 몰아서 다음 달에 푸틴도 만나고 젤렌스키도 만나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시진핑이가. 예? 물론 젤렌스키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시진핑 만나자고 하죠.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걔 속셈은 뭐겠어요. 시진핑이 만나자고 하면 만난 자리에서, 봐라, 네가 정말로 세계인들 앞에서 평화를 원하면 앞으로 절대 러시아를 돕지 않고, 지금까지 네가 중국이 이런 걸로 도와주고 이런 걸 수출하고 했는데 다시는 그런 거 수출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겠다고, 네가 정말로 화해를 시켜주고 싶고 세계 평화를 원하면 여기서 확답을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겠죠. 꼼짝 못하게. 예. 그걸 아니까 시진핑도 함부로 젤렌스키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고요. 괜히 이제 거기 끌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외교적으로. 그런데 이제 미리 푸틴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좋은 묘안을 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젤렌스키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잘 되면은 진짜로 이거 큰 전세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거를 막고 다시 빨리 4월 말쯤에 지금 3월 말까지 제가 그때 예측을 대충 그렇게 했었죠. 3월 말까지 이러고 끝내고 3월 말부터 해서 4월 달에 다시 한번 전쟁을 조금 더 제대로, 아마 탱크 도착할 때쯤 되겠죠. 레오파트랑 제대로 다 에이브램이랑 도착하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또 뭔 일 슬슬 또 터뜨리면서 전쟁을 다시 극한 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어떻게든 중국을 거기다 꼬셔 넣으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중국이 한 방 먹였어요. 미국을. 자, 다시 그 작년 과도기 전술로 가서,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이 여러 나라의 세계 각국의 원성을 사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줘갖고 전 세계에 어떤 막 지금 계속 고금리가 이렇게 유지되고 채권 시장에 QT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저 은행은 망하겠네. 저 은행도 위험하네. 저기서부터 빨리 돈 빼야겠네. 지금 괜찮다고 하지만 미리 빼놔야겠네. 우리가 안전하게. 뱅크런이죠? 지금 저번 주말부터 일어난 일하고 똑같죠? 그때 3월 달에 그 작년 9월 지금 10월에 일어났던 일이 예, 맞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SNS 그때는 트위터를 이용해 가지고 막 위기가 막 급속도로 전파되고. 근데 만에 하나 연준이 좋아 우리가 저기 금리 더 이상 안 올리고 좀 속도 조절 해줄게. 그 소식 하나만 나와도 이런 데서 투자금을 다 빼려고 뱅크런을 하려고 했던 기관이나 애들이 그래? 앞으로는 살아날 수 있겠네 하고 거기에 그렇게 뭐 공매도를 하거나 투자금을 빼거나 그러진 않고 뱅크런이 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만 해주면 좋은데 미국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갑자기 그런 뭐 정치적인 세계적인 국제 정세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연준은 무조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면서 자기들은 경제적인 자기들의 기본 역할만 보면서 미국 물가를 잡겠다는 걸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이런 거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마이웨이를 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휘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우리 사정은 안 봐줘?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CS 사태가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해보죠. 그래서 전 세계 나라가 연준한테 금리 인하해라 아니면 금리 인상 그만하고 좀 멈춰라 이렇게 압력을 은근히 준다고 해보는데 그걸 또 미국이 따라준다고 해보자고요. 특별한 뭐 그럴 명분이 생기지 않았는데 순전히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더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연준을 믿어요? 뭐 뭔 일 생길 때마다 다 가서 우리나라한테 뭔 일 생길 때마다 연준한테 가서 이제 야 저거 멈춰줘 그 말이 안 되죠. 세계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만약에 이런 CS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 연준이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명분이나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정말로 CS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멈춰주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저는 더 무서워요. 그건 정말 대사건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예.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작년에는 근데 어째서 그 연준이 갑자기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게 됐었나요? 기억나세요? 딱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죠. 제가 그때 과도기의 흐름이란 무엇인가 해서 작년 11월 중순에 썼던 글인데 갑자기 10월 달에 CPI가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를 훨씬 뛰어넘어갖고 굉장히 물가가 안정되게 나와버린다.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PPI도 똑같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우리는 뭐 CS 뭐 사정 봐주거나 그런 거 없는데 우리만의 어떤 미국 물가만 보는데 마침 지금 딱 10월부터 긴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잘 잡히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이럴 거 없이 신용시장에 금융시장에 뭐 신용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좀 우리가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 속도를 낮추면서 몇 달간 쭉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서 조금 지속적으로 상황을 볼 수도 있겠네. 그때부터 말을 그렇게 돌려버렸죠. 그래서 뱅크런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고 일이 넘어간 겁니다.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장의 금리만 보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지구가 멸망할 뻔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과도기 전술이 나오면서 살아난 건데 아는 사람이 반이고 모르는 사람이 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저는 그때 썼던 글에서 와 너무 상황이 자연스럽게 딱 맞게 흘러갔다. 왜 때마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나왔을까? 물가 수치들이. 참 필요한 시기에 나타난 적절하고 좋은 우연이다. 만약에 이 물가지수가 정말로 진짜라면 누군가 손대서 조작한 게 아니라면 그런 의심을 했지. 저도 의심만 했지 확신은 못했어요. 설마 뭐 통계를 조작하진 않았겠지. 참 근데 운이 좋네. 일이 잘 풀리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 2월달 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나온 얘기들이 파월이 뒤통수 친 얘기 나왔죠. 그리고 실제 작년 10월, 11월, 12월 물가지수가 다 통계가 조정이 좀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실제로는 물가 수치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었다. 뒤늦게 이제 2월달에
오류가 수정되고 고백이 나왔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한 사건인데 사람들이 또 다른 이슈에 집중하느라고 뭐 그럴 수도 있자고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블로그 글을 보신 분들은 이게 큰 사건이었다는 걸 이제 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린 결론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난 여론을 좀 돌리고 긴박했던 세계 경제에 잠시 여유는 생겼으나 인플레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건 변함이 없고 그때도 인플레가 잡힌 건 아니니까요.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블랙스완의 위험도 그때 여전했고요. 왜냐하면 QT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겁니까? 빠르게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올리지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더 힘들게. QT는 계속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잠깐 CS가 시간 벌기지 계속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언젠간 또 몇 달 뒤엔 터지겠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때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1월 달에 좀 올라가다 다시 못 넣고 터졌잖아요. 이거를 몰랐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계속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 금융권에 있는 기관에 있는 월가의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맨날 지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카톡하고 단톡방에 들어가고 2차로 맥주 한잔 하러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커피타임 하면서 할 텐데 이런 걸 몰랐을까요? 하는 일이 날마다 이런 거 들여다보는 건데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 왔을 거고 실버게이트도 저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쭉 그 1년 내내 떨어진 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정말 몇 달 뒤 터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지들이 다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지들끼리 상의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미 작년 10월에 한번 터져갖고 그때 이렇게 사우디가 나타나서 두드려 막았지만 계속 떨어지는 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빵 터지니까 무슨 뭐 자기들도 진짜 아닌 밤에 홍두깨인 것처럼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면서 경제 위기, 신용 대위기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낮에 아침에 그 꼴을 보고 웃겨갖고 그게 저번 영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얘네들 그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지들도 뻔히 이 일이 터지더라도 그쪽 일부 작은 동네만 터지고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아는데도 전체 문제인 것처럼 어떡하지 걱정한 척 하면서 모든 섹터에서 돈을 싹 빼갖고 전부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앞으로 나올 더 큰 일을 대비해서 돈을 옮기고 있다.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CS가 터질 것도 틀림없이 알았겠죠. 곧 터지겠는데 이때부터 알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터지는가 그 성격도 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QT는 계속 진행되니까. 그러면은 CS가 터지더라도 적어도 지들 미국의 큰 은행들은 별 영향을 안 받게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 도트 프랭크법 같은 걸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물론 오늘은 저기 뭐 스위스 중앙은행의 구제금융 소식이 몇 시간 전에 나와서 또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런 거 이거 보세요. 밑으로 확 떨어졌을 때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거래량이 매수세 들어온 거 보세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애들이 이렇게 많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미리부터 이걸 보고 있던 애들이 헤지펀드들이 빡 들어가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미리 풀이장에서 또 팔기만 해도 이게 얼마가 남는 장사야? 2배가 남는 장사네. 그런 생각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어땠을지 보자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첨언을 그때 글에 붙였었는데 그 당시 민간 암호화폐의 몰락과 디지털 달러 체제를 위해서 중앙은행의 CBDC를 체계 구축하는 현황도 그때 글에다가 이 당시 글에다가 제가 조금 심층 있게 첨언으로 붙여놨었는데 그때도 다 연관이 있어서 했던 건데 지금 상황도 너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부터 해서 3일 안에 터진 은행 3개가 뭡니까? 처음에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이죠. 그 3개 은행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지금. 예. 암호화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행들입니다. 3군데 다. 예. 특히 스테이블 코인 그런 데하고. 그 3개가 동시에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민간 암호화폐가 이렇게 위험하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엉성하네. 다 나오죠 지금. 예.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미국의 지금 그 신용 위기가 실리콘밸리부터 해서 터져가지고 전부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봐라, 내 미국 이럴 줄 알았다. 미국 이 부채 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들. 미국이 끝장났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혀를 찢찢 다 차지만 은근히 이번이 지금 미국의 문제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문제다. 전 시스템적으로 크게 번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지들도 이미 몇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고요. 이 일이 터지는 거 그게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었고 터질 게 터졌네. 근데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야. 자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 개 터진 게 또 이번에도 마침 운이 좋게 그냥 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마침 운이 좋게 세 개 다 그 지금 미국에서 당국이 행정적으로 규제를 강화해갖고 죽여놓고 싶은 민간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 이런 데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은행 세 개가 마침 딱 떨어져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만 잘 해결하면 앞으로 이제 민간의 암호화폐를 정부가 행정적 규제로 죽여놓게 됐을 때, 야,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논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무슨 너 왜 자꾸 뭐 사회주의 공산당처럼 민간의 암호화폐를 이유도 없이 그렇게 죽여놓는 게 뭐야 하고 반항하던 사람들이 여론은 이미 이런 일로 많이 바뀌게 되죠. 야, 보니까 문제가 많어. 그건 역시 정부가 단속해야 되겠네. 이런 아젠다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이나 지금이나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CS의 위기는 혼자 얘기하는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작년 12월까지도 이런 CS의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어요. 이거 작년 12월 4일에 쓴 글인데 제가 그 얘기 세계 경제에 그때 봐도 세계 경제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금리 몇 프로 올릴래, 물가, CCI, PPI 어떻게 나왔냐, 그거에만 집중하는데 더 큰 문제가 QT라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제가 그때 미국이 저기 11월 한 달 동안 과도기 전술을 취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겠다 나오니까 갑자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각국의 환율도 안정되고 전 세계 경제 위기가 다시 크게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럽과 각국에서 터지려는 신용 위기도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12월에도 썼지만 절대 위기는 끝난 건 아니다. 계속 더 진행되고 있다. 이게 내년까지 갈 거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여기 빨간색으로 크게 써놨는데, 왜냐하면 채권 시장의 신용 위기를 가져올 뻔했던 가장 큰 원인인 미국의 양적 긴축 QT가 막상 이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이 이슈에서는 정작 그 중요한 진짜 신용 위기의 기폭제가 될 뻔했던 QT를 줄이겠다는 말이 연준 입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금리 인상 속도를 베이비로 조절하겠다는데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고 이 신용 위기가 가라앉습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연준에서 FOMC에서 지금 저기 크레디트 스위스 문제로 전 세계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 이번엔 한 박자 쉬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피벗을 해가지고 0.25% 내리겠어요.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겠지만, 그런다고 이 신용 위기가 이게 가라앉나요? 금리가 너무 높은 고금리가 돼가지고 지금 이 신용 위기가 1년 동안 계속 터지려고 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대로 금리를 멈추거나 0.25 살짝 내려준다고 이게 해결돼요? 아닙니다. 전혀 해결 안 돼요. 아무 의미 없는 헛짓거리예요. 갑자기 여기서 금리를 4% 5%를 한 번에 내려주고 QT도 여기서 아예 끝장내고 전혀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몰라도, 근데 그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지금 계속 이 CS하고 FOMC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몇 프로 올릴 거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장이 다시 랠리를 할 거냐, 바닥을 칠 거냐, 엄청 또 사람들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말들이 나올 건데, 작년에 이 일이 터지고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됐나 지금까지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이번에 어떤 소리가 나와도 대충 감의 견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예전 경험을 이렇게 복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막상 정말로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터지려고 했던 그런 위기를 죄송합니다. 위기를 막아주고 싶었다면 QT를 좀 줄여주거나 QT가 더 직접적인 원인 양적 긴축이요 나왔으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QT를 줄여주거나 QT를 조금 중지해주겠다 그런 말이 나와야 CS가 살 텐데 금리 인상 속도를 베이비 스텝으로 앞으로 좀 조절하겠다 그 얘기는 나왔지 QT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은 연준에서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또 지적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지? 아무튼 이상해서 제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니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정말로 CS를 앞으로 살려주고 싶고 CS뿐만 아니라 지금 숨어있는 많은 그 미국 안에도 있는 그 자그마한 그 뻥뻥 터지고 있는 금융사들과 저기 그에 연계된 정크 기업들 그런 데를 살려주고 싶다면 금리 인상을 뭐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QT부터 중단을 해야 될 텐데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일단 여기에도 크게 만족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자, 어쨌든 진짜 더 큰 원인인 채권시장의 QT는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이어져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물밑에서 2배로 진행 중이다. 그때 12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폭발이 취소된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늘려서 연장했을 뿐 앞으로 다음번에 더 큰 폭발을 위해서 계속 째깍거리며 여전히 진행될 거다. 당장 CS뿐만 아니라 미국의 채권시장에서도 눈으로만 안정된 것처럼 보일 뿐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 절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했어요. 실제 어떻게 됐나요? CS 보면 그러죠. 그 이후로 작년 10월 이후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줬다고 CS가 살아났습니까? 여기 이만큼 살아났어요. 1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고 노랜딩 시나리오 나오면서 1월 달에 전 세계 증시가 빡 오를 때 유럽 증시도 빡 오를 때 어유 크레디트 스위스도 이제 살아나겠네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방 추세선을 못 넘고 그냥 떨어지잖아요. 겨우 이 정도 박스권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로 QT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다음 주 FOMC가 어떻게 되든 이 신용위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더 그때보다 힘들어졌죠. 작년보다. 이게 용케 살아가지고 살려주고 미국이 살려주고 스위스가 살려주고 해가지고 그때처럼 이제 막 통화 스와프 해주고 해가지고 똑같이 살려낸다고 해봅시다. 이번에도. 심지어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딱 멈춰주면서 선심 써주는 것처럼 똑같이 해본다고 합시다. 그래봤자 아래 박스권입니다. 가다가 결국은 이제는 얼마야? 여기서 이제 빵 터지는 겁니다. 이때 마침 전쟁의 포화가 여기서 더 커지고 또 엔캐리도 자극이 되면서 일본 중앙은행도 헛짓거리 한번 하고 하면서 다 겹치면은 야 그럼 볼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상상이길 바라고요. 그때도 이렇게 미국의 정크 기업이 기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노출도 역대급으로 디폴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작년 11월 기사예요. 그리고 실제 아까 실리콘밸리나 그런 실버게이트나 이런 그 주가나 이런 시장 상황을 더 자세한 내부 사정을 알고 있던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는 걸 몰랐겠어요? 세상 진짜 모르다 뒤통수 맞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돈 싹 뺐죠. 그래서 제가 휩소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이 밑에서 이놈들이 진짜로 움직이는 큰 움직임이 뭔가 놓치지 않고 쫓아가자 하는 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이거 뭐야? 네. 자, 그래서 CS 사태는 그때도 그 당시 그 뉴스도 제가 그때 스크랩을 해놨는데 작년 11월 말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살아났냐? 그 사우디가 어떻게 지원해줘가지고 전혀요. 주가 사상 최저치 계속 갱신하고 아까 그 차트 봤죠? 상황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데 점점 여기서 계속 투자금은 빠져나가고 다시 뱅크런처럼 똑같죠? 실버게이트나 저기 실리콘밸리처럼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이게 이번에 터질지 몰랐겠어요. 지금처럼 실리콘밸리가 안 터졌어도 실리콘밸리가 터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가 변한 거죠. 근데 심지어 실리콘밸리가 안 터졌어도 이 월가놈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크레디트 스위스 곧 이제 거의 뭐 아직 숨 깔딱깔딱 아직 숨 안 넘어갔어? 다 알고 있었다고요. 미국 연준은 몰랐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그런 위기가 지나가니까 또 그 뭐 전쟁이나 뭐 금리를 몇 프로 올릴 거냐, 피벗을 할 것이냐, 그거에만 또 전부 시장이 그것만 선동하니까요. 그래서 QT에 대해서 또 잊어버리게 됐죠. 크레디트 스위스에서도 관심도 멀어지게 됐고 이번에 일 터질 때까지 아무도 또 신경도 안 썼죠. 대부분. 그러는 와중에 금년으로 넘어오려는 작년 말이 되면서 그동안 바로 이런 크레디트 스위스와 영국 길드치에서 쪽발된 트리거 때문에 전 세계의 신용위기가 금융위기가 다시 올 거다. 이것은 다 연준이 지금 계속 급하게 긴축을 하면서 동시에 QT도 세게 땡기기 때문이다. 라고 앞장서서 마이크 잡고 열심히 디스랩을 하던 우리 스쿰 마이너스 씨가 갑자기 작년 말에 급사를 합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연말 특집으로 글을 장편 시리즈를 쓰면서 2023년은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다 하면서 맨 첫 화두에 이거 글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죠? 스쿰 마이너스 씨를 추모하는 그런 도입부를 좀 남겼었죠. 왜냐하면 제 딴에는 제 세계관에서는 제가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당시에 이 사람이 지금 연준과 검은 그 금융 배후 세력이 전 세계에 푸틴의 탓으로 돌리면서 사실은 이놈들이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신용위기를 의도적으로 경착륙을 일으킨다고 제 세계관에서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글도 쓰고 제 세계관에 이렇게 출연을 시켰었는데 괜히 이 사람이 심장마비라고 하지만 그 연준과 검은 금융 배후 세력의 음모를 이렇게 콕 집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괜히 제가 이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놨는데 이분이 실제로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정말로 그런 금융위기가 자기가 볼 땐 앞으로 한 달 안에 전 세계로 퍼지는 게 연준의 이 QT 때문에 올 것 같다라고 친한 고객들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한 말을 그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들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메시지들을 보냈어요. 자기 친한 고객들한테.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QT로 인해서 지금 채권과 외환 시장의 전 세계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지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연준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겠죠. 이건 다 중국이나 러시아 탓이 돼야 되는데, 푸틴 탓이 돼야 되는데, 얘가 꼭 집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꼴이 제가 그때 보니까 전 세계가 푸틴 탓만 하고 있다가 야 너희들 연준 때문에 전 세계의 신용위기가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부터 해서 터질 것 같아 하고 비난을 막 국제회의나 국제사회에서 한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이 시발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생전에 그 자신의 전기문 요약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이따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자산 운용가로서 일반적인 통념이 즉 시장에서 어떠한 원리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 하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하는 경제 시장의 그런 대학에서 배우고 한 자산 그런 일반적인 경제의 통념이 자기가 실전 자산 운용가로서 세계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보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통념이 결국은 저조한 투자 성적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길이더라.
저는 이 얘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정말 더 은밀하고 어떤 그 밑에서 움직이는 숨은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숨은 세력과 힘이 있는데 그거를 볼 줄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통념으로만 시장 경제를 보고 거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다 당하더라. 그런 말을 이 사람이 자기 전기문에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작년 말에 심장마비로 급사를 합니다. 왜 심장마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등치도 장사지만 힘도 거의 강호동 버금가는 천하장사고요. 얼마나 평소에 운동으로 자기 몸을 관리를 했는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관리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벤치프레스로 그 나이에 180kg씩 막 들던 천하장사였고 운동을 꾸준히 해갖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네요. 예. 이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 나온 김에 작년에 사실 그런 CS발 전세계 신용위기가 연준의 긴축 때문에 오는 거를 보고 여러 다른 정부들이 충격을 받아갖고 그때부터 달러 자본 비율을 좀 더 줄이고 어떻게든 앞으로 경제위기 신용위기 왔을 때 우리 그냥 무너지는데 미국이 우리 사정 안 봐줄 것 같아. 우리가 알아서 지금부터 빨리 저기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해보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 대안으로서 실물 금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움직임의 중심에 사실은 뭐가 있었나요? 그 당시 CS가 있었죠. 그리고 CS가 바로 어제 오늘의 주인공이 또 한 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든 상황이 보니까 작년 상황과 비슷하게 돌아가죠. 네. 정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른 주요 기관들과 투자은행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아니, 우리 개미들은 지금 좀 투자를 쉬어야겠다, 현금을 들고 관망을 해야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100% 현금 빼서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큰 투자 회사들과 기관들은 계속 투자 자금을 받아서 그걸 굴려서 이익을 내야 하는 집단이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로 최대로 많은 현금을 들고 관망 중이다 해서 그 몇 프로인데요. 보면 10%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돈을 계속 넣어서 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락장, 어떤 약세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해서 재미를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 앞으로 몇 달 뒤에 이런 큰일이 터진대 이런 걸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고 싶겠어요? 자기들만 알고 싶지? 그러면 누가 이런 투자은행에 돈을 지금 넣겠어요? 다 빼놓고 이 일이 다 터지고 무마가 될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업계의 비밀, 보통 그런 얘기죠? 그쪽 업계 사람들만 쉬쉬하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 업계 놈들은 미리미리 몇 달 전부터 이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사주를 미리부터 매입하고 아니면 주식을 미리부터 그 실리콘밸리 CEO처럼 미리부터 매각하고 CEO들도 미리부터 매각하고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미리 돈을 옮기고 어떤 움직임이 있나를 놓치지 말고 우리도 거길 같이 따라가야 최대한 피해를 안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휩소에 휘말리지 말고 큰 흐름을 보자고 지금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하지만 지금쯤은 다 나가서 아무도 여기 듣지 않겠죠? 내가 봐도 이런 방송을 누가 들어요? 미친놈이지. 이제 유튜브에 나만은 있겠죠. 이제 한 10년 뒤에 누가 이제 잘못 클릭해서 들어오고 어떤 미친 노인네가 혼자 막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조회수 보니까 얼마 되도 않는데 2시간 동안 엄청 떠들고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좀 정신이 맛이 간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구나 신기해하기는 하겠네요. 네. 자, 이런 사실 이 SB 실리콘밸리 은행도 아주 투자를 전혀
금리에 대한 해지를 지금 전혀 안 했죠. 이놈들 정말 멍청하게 방만하게 이번에 운영한 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면 밑에서 양적 긴축, 연준의 양적 긴축은 기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그 당시에 한 번도 QT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나중에 큰 트리거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이제 했었고 지금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네요. 그러죠? 그 당시에 제가 썼던 글인데 이것도 CS 사태 같은 게 영국의 길드체 같은 게 그 당시 어떻게든 살아난 것 같지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점이 드러났고 국제적인 헤지펀드 세력들은 그때부터 요거 어차피 죽어가는 내용이 계속 재미 좀 보자 앞으로 여기서 공매도를 치든 숏을 보든 CS에 계속 숏 친 애들은 지금까지 재미 좀 봤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는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일부 아는 사람들과 기관들만 여기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문제가 터져서 지나간 다음에는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니야? 그 이후로 문제 없던데? 사우디가 사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됐었지만 어떻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많은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유튜브 같은 거에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 CS 사태는 결국은 앞으로 터지게 되어 있다. 신용위기는 오게 되어 있다. 그런 컨센서스가 엄청나게 지금 생길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모르던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될 거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일이 운이 좋아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대충 잘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시장은 계속 이 위험을 머릿속에 집어넣게 될 거고,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컨센서스가 바뀌어가지고 조그만한 소식에도 민감하게 하방으로 움직이려고 변한지를 다음 주까지 FOMC까지 해서 한번 잘 같이 살펴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그 뒤에서 좋아하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 또 이 모든 2008년도부터 무한 양적 완화를 연준이 하게 됐을 때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가 구로다 총재와 손잡고 똑같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리죠. 유럽에서도 그랬고 다 지금 이 작전을 이제 이 지금 CS 사태 때문에 다음 달까지 뭔가 흔들리면서 가게 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전쟁을 한 번 더 크게 탱크가 도착하면서 키우고 이제 구로다가 아베 저승에서 잘 나만 믿고 편히 계시오. 내가 한번 또 이번에 우에다한테 넘겼는데 우에다가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하면서 똥볼 한번 차면은 작년에 또 전 세계의 그 큰 섬나라 일본하고 영국이 있는데 두 놈이 동시에 지금 그 연준의 오른쪽 왼쪽에 서서 망가뜨리고 있다고 랩배틀 하고 있다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었죠. 보리스 총리하고 그 뒤로는 트러스까지. 금융 충격은 결국은 작년에 썼던 글인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 진행되면서 잠시 시간만 늦췄을 뿐 터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도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금년에는 정치적인 위기나 그 밑에서 진행되는 신용 위기, 부채 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그런 국제 정세나 그런 흐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서 언제 블랙스완이 터질지 훨씬 더 위험한 한 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길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또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계속 퍼덕대네요. 날아오르려고 블랙스완이가. 이거를 언제 터뜨리냐는 이제 순전히 미국 맘이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이 터뜨릴까 말까 하면서 자, 네 번째 주제가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일반적인 다른 경제 채널이나 뉴스나에서는 전혀 짚어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좀 특이하게 보는 점이라서
한번 요것도 한번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작금의 은행 부채 위기로 해서 모두 다 미국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자가당착에 빠져갖고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서 힘들어하고 고전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굉장히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너도 이제 끝이 다 한 것 같다. 기축통화국으로서 패권 국가로서 가만히 보니까 너도 이제 끝물이네 하면서 좀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이런 작금의 은행 부채 위기로 미국이 얻은 점이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게 뭔지 볼까요? 다들 미국의 부채가 드디어 터지려 한다면서 미국이 곧 망할 것들처럼 말하지만 일단은 미국이 망할 때요. 당신도 같이 망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번에 터진다고 하면요. 정말로 터지면요. 신용위기가 빵빵 터지고 뭐 크레디트 스위스 터지고 여기저기 터지면요. 우리도 터져요. 거기에 지금 얽힌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밑에 애들 다 터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중에 제일 상처 덜 받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 첫 번째. 미국은 이번 일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면요.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 더욱 이번 일로 인해서 유동성의 감독 규제와 대비를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앞으로 일어날 채권발 유동성 전 세계적 위기 때 실제 미국 내에서 어디 부분이 취약해지고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될지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대충 알 수 있게 됐어요. 시뮬레이션을 훈련을 한번 한 거예요. 소방 훈련을 한번 돌린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미국 정부가 재무부가 나서서 어디까지 커버해 줄 수 있고 그것까지도 이번에 다 알게 됐어요. 실제 연습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빨리 폰 뱅크런이 일어나는가도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조만간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질 때요. 미국은 이제 다 이 소방 훈련을 통해서 큰 은행들은 어떻게 터진다는 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알았죠? 그래서 그때는 많이 준비를 또 거기는 해놨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처럼 그런데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작은 중소은행, 지역은행들, 스타트업을 상대하고 암호화폐를 상대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됐던 데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알았고 걔네들은 앞으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빨리 몇 달 동안 재정비를 하면서 좀 더 감독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실이 생겨버렸고요. 뭔 얘기인지 대충 아셨죠? 앞으로 피치 못하게 의도적인 신용 경착륙을 자기들이 일으켜야 한다면 전 세계에 그때 자기들이 미국 내에는 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훈련을 한 셈이에요. 요거죠. 학교나 관공서나 자기 일하는 직장에서 요새 소방훈련 다 해보셨죠?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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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가지고 저도 많이 했었네요. 이런 효과를 얻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이번에 SVB부터 해가지고 혀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듣기 거북하죠. 뉴욕 시그니처 은행부터 해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 제대로 했냐? 다 이제 이번 기회에 들어가서 다 이제 다 연준이 관리 감독하고 하고 앞으로 요거는 더 필요하다 하면 자기들이 규제를 강화할 거고 이것이 법적으로 뭔 법안이 있어야만 꼭 필요하다 하면은 의회를 압박해가지고 봐라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트집 잡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또 준비시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기사들이 벌써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부른 그 18억 달러 손실을 할 채권 요거 누가 저기 대신 납세자 세금 안 쓰고 사줄 거냐 근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가 샀다고 지금 나와요. 구체적인 그런 매입 조건이 어떻게 됐는가는 좀 영업 비밀에 붙이는 것 같은데 아까 일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넘버 3 하면서 한석규하고 제떨이 얘기하면서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이 또 이럴 때 나서서 정부를 연준을 많이 도와주죠. 얘네들 나중에 또 다 전 세계적인 신용위기 이런 거 날 때마다 양털 깎기 할 때마다 대신 제일 선봉에서 가장 큰 혜택도 많이 또 받습니다. 얘네들이 선봉대장, 행동대장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대출 자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대출자산 인수에는 여러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지금 살살 어떻게든 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큰 문제를 어떻게든 잘 마무리가 슬슬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가면서 천천히. 그러죠? 연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됐고요. 앞으로 결국은 또다시 터질 신용위기에서 얘네들은 여러 가지 지금 살아날 방법을 그리고 제도를 정비할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알아냈죠. 이번에 계속 알아낼 수 있겠죠. 뭡니까? 이렇게 뭐 크레디트 스위스나 뭐 막 그 예전 뭐 저기 도이체방크처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연계은행을 하는 이런 큰 은행들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작은 중소은행들을 터뜨렸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그것이 세계적인 자본 연관성으로 어느 정도까지 타국에 영향을 미치는가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 같이 한번 경착료로 와서 다 같이 한번 터지고 다시 한번 저기 달러 초강세로 해가지고 세계 금융 자산 시장을 리셋해보자 하고 의도적으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처음 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꾸준히 지금 밀고 있는 제 여러 가지 시장을 보는 어떤 중요한 견해 근본 뼈대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중요 시스템 은행을 터뜨리면 아무래도 미국도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미국이 준비를 많이 하고 대비를 하고 기축통화국이라서 덜 피해를 본다 해도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이 괜찮을지 몰라도 워낙 큰 폭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의 영향이 다시 블로우 백이 돼가지고 미국의 시장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적성국이나 경쟁국이 좀 살아나게 되면 막판에 라스트 스탠딩 자리를 딴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좀 위험한 도박이에요. 미국 입장으로서. 핵전쟁과 비슷한 거죠. 하지만 그런 큰 시스템 연계은행이 아니라 이런 작은 전 세계의 스타트업 기술들하고 그런 작은 중소기업의 자본이 연관된 이런 중소 지역의 은행이 터뜨리게 됐을 때 다른 나라는 얼만큼 힘들어하냐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뮬레이션이 돼요. 이게. 그러죠? 즉 전술핵인 겁니다. 나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는 찌그마한 전술핵을 터뜨렸을 때 저 상대 경쟁국이나 적성국들은 얼만큼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금 이것이 데이터가 이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지점이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 있죠. 유럽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고 캐나다에 있고 호주에 있고 인도에 있고 중국에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그러죠? 얘네들 지금 다 터져갖고 가야될 나라가 당장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 없다. 우리도 잘 해결할 거다 하는데 이거 하루 만에 모르죠. 앞으로 이제 한번 열흘 보름 봐야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 찌그만한 저기 국토에서 스타트업으로 완전 그 특화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캐시우드의 저기 그 아크 ETF 중에 그 이스라엘 그 3D나 뭐 이런 그쪽만 특화된 아크 ETF 상품도 있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지금. 그래서 이 미국의 달러 자본은 전 세계의 그 글로벌 투자 금융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꼽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나중에 양털 깎기 할 때 빨아서 먹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에 꼽힌 그 미국의 달러 자본, 무한 양적 완화를 푼 달러도 전 세계 각국 지점을 통해서 이 실리콘밸리나 아니 저기 그 스타트업 회사들, 각국의 스타트업 회사들의 달러 자본을 투자한다고 꽂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돼서 쫙 빨아들이게 되면서 부도가 나면 거기에 얽혀있는 전 세계의 작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얼만큼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얼만큼 많이 크게 흔들리는가 전술핵의 피해는 얼만큼 나타나는가 이번 기회에 미국은 데이터를 모으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국제정세 얘기는 할까 말까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서 지금 잔뜩 긴장하다 뭔가 조치를 내놓으면서 지금 지켜봐야 되고요. 영국은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열심히 저기 미국 말 들어준 애였는데 영국을 죽이면 안 되죠. 어떻게 운이 참 좋아가지고 하루 만에 미국이 자기네들 살려낸 것처럼 영국도 홍콩 샹하이 뱅크죠 이게 HSBC에서
그냥 자기들이 살려보겠다고 여기 들어옵니다. 또 운이 참 좋네요. 일본도 달러 채권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 실리콘밸리 파산에 일본이 노출되면 어떨까 하면서 지금 여기도 지금 들어갔고요. 유럽은 여러 나라에 있는데 자기들 말로는 처음 딱 퍼졌을 때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했지만 이게 앞으로 간접적인 영향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는 자기들도 쭉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해야겠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유럽의 문제는 스타트업이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만 작년에 한번 죽다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어가고 있는 아픈 손가락 크레디트 스위스 CS를 건드렸죠. 미국 은근히 지금 이 상황의 데이터를 모으면서 굉장히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기축통화 경쟁국이면서 자기들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전에 자기들보다 먼저 반드시 죽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EU가 유럽이 작년에 그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끌어들이면서 유럽부터 죽여놨었고 파운드와 함께 유로화를 페리티까지 끌어내려서 가치를 떡락을 시켜놨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천연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살아나고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지금 엊그저께 제가 차트로 한번 같이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독일 닥스 차트를 보면서 이놈들 너무 떴다. 지금까지 세상 너무 좋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런 전술핵 작은 거 하나만 터뜨려도 유럽은 관계가 그쪽하고는 없을 것 같은 CS도 시름시름 더 충격을 지금까지 받는다는 걸 알게 됐네요. 이제 그럼 잘 보겠죠. 지금 유럽이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지금 이번 금리 인상 거기 결정을 해야 되죠. 그 전까지는 자기들 이번에도 엄청나게 물가 잡기에 빅스텝 할 거라고 실컷 떠들어 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만약에 빅스텝 안 하고 유럽이 베이비 스텝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CS 무너질 걸 무서워하고 있구나 유럽이. 사람들이 알고 유럽을 더 안 좋은 눈으로 보겠죠. 유로화 가치는 오히려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 강세를 얘가 도와주겠죠. 그리고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된다고 해도 어쨌든 그거 역시도 미국보다 앞서가는 금리 인상이 아니게 되고 한 발 늦춰간다는 얘기니까 그동안은 오만 방자하게 안정이 많이 됐었지만 앞으로 또 달러한테 앞자리를 내어주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결과가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리콘밸리 같은 은행이 터지면서 미국에 그런 문제가 크게 날 뻔하고 출렁했으면 미국의 달러와 가치는 떨어져야 되고 미국 저거 문제 있네 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의 채권도 저런 문제 있는 나라의 채권은 안 사 하면서 미국 채권 금리는 올라야 되고 원래 경제 논리에 의하면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논리대로 생각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모든 게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을 그렇게 우리가 막 동정하는 여론이 요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안 됐다. 어떻게 쌀이라도 좀 갖다 줄까 김치라도 하는데요. 아이고 부잣집 걱정 마세요. 오히려 그걸로 얘네들은 지금 이 위기만 확실히 잘 막으면서 다른 나라들을 더 힘들게 하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소방 훈련하고 데이터 모으고 그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영국도 그때 이제 길트화 때문에 영국 국채 위기가 있고 한번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하고 연관돼서 터졌었죠. 그래서 지금 또 이 일이 터지니까 영란은행이 야 유럽의 CS 유동성 위기에 우리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다른 중앙은행들과 긴급 화상 회의를 가졌답니다. 또 어제 자 보십시오. 미국이 한번 기침하면 다른 나라들 특히 작년에 한번 터질려다 말았던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몸살 나는 겁니다. 감기 몸살. 그리고 사실 이것을 정말로 전 세계를 살려주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문제가 아니고요. 금리 인상 동결이 문제가 아니고요. QT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절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에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좀 얘기가 또 뉴스가 나와갖고 더 흔들리게 됐다. 그런 기사고요. 예. 그리고 이 일이 딱 터지고 주말 동안 중국은 우리는 크게 그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금하고 엮인 회사가 많지가 않아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어제 나온 최신 뉴스를 보면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나 봅니다. 중국하고 인도에도 많은 스타트업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실리콘밸리 은행을 통해서 미국의 투자 자금을 받고 있었고요. 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찌그마한 스타트업 회사들이고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는 안 나겠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이 여진이 얼만큼 어디로 퍼지는가에 대해서 미국은 그 자료를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아시아의 스타트업, 특히 생명공학 분야의 중국 기업에 미국 자금이 전달되는 핵심 통로였었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은 중국 내 바이오, 테크 스타트업에 인기가 많았었다. 인도의 스타트업 업계도 실리콘밸리 파산의 영향권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뭔가 드러나죠? 자료가 모이고 있죠? 결국은 그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해가지고 하나가 터지니까 그 후폭풍이 전 세계 글로벌 신흥국 금융지수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600조 원이 증발되더라. 미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에서도 금융주가 그 영향을 공포나 패닉 때문에 받더라. 이만큼 쭉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은 미국한테 큰 문제가 안 가는 전술핵만 몇 번 더 빵빵 터트려도 다른 나라를 충분히 많이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 대충 나오네요. 이번에. 네. 결과적으로 세계를 한 번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미국한테는 악재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전체 큰 빌드업으로 보면 이대로 또 잘 진행 중인 거죠. 네. 신흥국들은 이렇게 문제지만 어떤 진짜 기축통화국이 아니지만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다른 준 기축통화들 있잖아요. 영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프랑스 프랑, 이런 여러 가지 통화들 있잖아요. 주요 기축통화들. 말만 기축통화죠. 허울뿐인. 여기들에서도 지금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을 적절하게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통해서 살린 것처럼 지들도 살리려고 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진짜 기축통화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살린다고 할수록 굉장히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재정 부채도 심한데 더 이상 돈을 풀면 안 되는 상황에서 똑같이 따라서 돈을 풀어야 되니까 경제는 점점 더 회복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있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어제도 얼핏 매경이나 한경 잠깐 하는 얘기들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결국 앞으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게 되면 미국의 부채 문제 때문에 미국의 달러는 점점 더 향후 더 약세가 될 것이다. 그게 전문가분들이 말을 하고 클로징 멘트를 딱 맺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미국의 부채와 신용위기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고 지금 모두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러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이것이 향후 달러가 단기적으로 또 강세가 되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많이 틀리네요. 어쨌든 이런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각국에서 지원책과 방책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또 자금을 푸는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안정되려 하는 인플레를 더욱더 한 번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통계를 숨겨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과 달리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합니다. 경제를 통제하고 거기로 인한 폭탄 효과를 억제합니다. 자기들이. 맞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떤 양털깎기의 전쟁이나 이런 신용 위기를 가져와도 중국은 얼마든지 또 버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동시에 중국을 러시아처럼 전 세계의 빌런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더 확전되는 전쟁에 중국을 끌어들여서 국부를 소모시키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축통화 패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런 전세계적인 신용위기 폭탄발 경착륙 작전은 계속 밑에서 진행시킬 거라 보고요. 이게 이제 일단 미국이 얻은 거고요. 두 번째로 미국이 또 얻은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민간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일깨워줬죠. 아까 처음에 얼핏 얘기한 거죠.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세 곳 모두 다 암호화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은행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에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크다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지난 11일 한때 페그제가 깨지면서 1달러가 아니라 87센트 아래로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다. 그래서 뭐 시총이 얼마가 날라갔었다.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인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을 예치하고 있더라. 그게 드러난 거죠. 그 이후에 근데 자금을 다시 자기들이 정부에서 구제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밝히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봤더니 쇼커버링까지 붙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번 그걸 볼게요. 오늘 얘기가 또 길어져 가지고 벌써 시장이 문 열었네요. 시간이 벌써 11시네. 비트코인입니다. 그때 제가 2만 달러 단을 어떻게 지지하나 보자 했는데 그때 우리 그 스테이블 코인 그 발행사가 우리 안전하다, 우리 예금 다 살릴 수 있다 하면서 이때 하방에다 봤던 여기 2만 밑으로 깔딱깔딱 하니까 야 드디어 이 지지선 뚫고 내려간다 하면서 여기다 또 숏 엄청 쳤겠죠. 쇼커버링 붙으면서 빵 떠가지고 이게 재밌게 됐네. 여기 보십시오. 그때 2만 5천 이게 얼마야? 거의 2만 5천 가까이를 넘는다 만다 하면서 엄청나게 여기를 두드리면서 찌르면서 결국은 그때 못 넘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러죠? 여기 한번 그셔볼게요. 여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암호화폐를 열심히 봤던 건 아니었지만 맞죠? 여기잖아요. 지금 저항선 천정을 못 뚫고 막 시도하다가 여기서 지금 빵 맞고 떨어졌는데 이렇게 다시 반등을 했는데 쇼커버링이 붙어갖고 이날 여길 뚫어버렸죠. 이는 언제야? 3월 14일이네. 야, 이날 재밌었겠는데? 이거 뚫는 거 보고 기계적으로 아마 매수되었을 겁니다. 1차 이게 못 뚫던 저항선을 뚫는 순간에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들어왔을 거고 드디어 날라간다 하고 여기서 돈들 많이 들어온 사람도 있었는데 하루 만에 털렸겠네요. 내려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저항선은 못 뚫고 지금 공격 중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이런 데에서 단기적으로 뭔가 재미를 봐야 된다 하면 그 어마어마한 AI 프로그램 매매들과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인 헤지 펀드들과 상대해서 싸워야 되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수의 심장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특히 20대 분들은 이런 모험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패기가 넘치시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세상 일이 패기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많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 각자 이제 좀 찾으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반등은 했지만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이번 파산 사태를 보고 세계 연달아 파산하는 거 보면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확실히. 특히 실버게이트에 있는 결제 네트워크인 요런 SEM과 시그니처의 시그넷이라는 그 결제 네트워크가 원래는 암호화폐 대금을 송금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실시간 결제 플랫폼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때 갑자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졌대요. 금융망이 먹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화폐로 쓰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뭔 일이 터져가지고 전혀 이게 쓸 수 없는 뭔가가 되면은 이게 무슨 화폐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앞으로 결국은 민간 암호화폐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행정적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걸 떠나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지 역할을 못하니까 더 규제를 통해서 잡아 가둬야 되고 대신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CBDC가 그 자리를 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큰 당위성을 얻게 되었죠. 예. 이렇게 새 은행사 당위성 이것도 이번 일로 인해서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얻은 점입니다. 사실 지금 일어난 이 모든 것은 갑자기 일어난 블랙스완 같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서서히 다가오는 회색 코뿔소였죠. 블랙스완이 아니라 그런데도 자기들은 블랙스완인 것처럼 난리 호들갑들을 떨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열심히들 잘 헤쳐먹었죠. 이렇게 하루하루 큰 모든 시장마다 변동성이 있을 걸 다 알고 무조건 그 밑에 들어가면 샀다가 실시간으로 팔았다가 요 며칠 사이에 큰 재미들 보셨을 겁니다. 얘네들 틀림없어요. 예. 이분이 요새 굉장히 그 시타델이라는 저기 그 헤지펀드가 뭐 큰 수익률을 뭐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주 회자되는 거기에 그 헤지펀드 제왕이라는 그 그리핀이란 분이 켄 그리핀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모든 그 예금자들의 예금을 다 구제해주고 보호해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논리냐 이게 무슨 사회주의 논리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미국식 자본주의가 붕괴 중이다. 이거 무슨 정부가 이걸 살려줘?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뭐 굉장히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 같죠. 그런데 빌 에크먼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같은 경제인이지만 반대로 아니다 이건 구제가 아니고 정부가 잘하는 거다 하고 정부 편을 들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 사람은 큰 자본주의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 갑자기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여기 끌고 왔을까요? 열심히 헤쳐먹고 계시다 하면서 사실 말은 겉으로는 이렇게 성인군자인 척 얘기를 하지만 얘가 더 심하게 헤쳐먹은 애예요. 여기 다음 뉴스를 보세요. 얘가 있는 시타델에서 이번 SVB 사태로 하루 만에 1,500억 차익을 바로 땡겼어요. 어떻게? 이게 엄청 떨어졌을 때 자기는 뭐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구제금융해주면 어떻게 하냐 비난을 하면서 뒷구녕으로는 이거를 주가가 폭락했을 때 다른 비슷한 은행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밑바닥에서 그 지분을 샀어요. 얘가 밑바닥에서 지분을 샀는데 정부가 지금 구제금융으로 비슷한 은행들을 살려주고 있다 소식이 나왔을 때 시타델 같이 큰 회사가 밑바닥에서 그 위험한 다도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는 은행에 밑바닥에서 지분을 이만큼이나 샀다 공시가 되면 사람들이 어떠겠어요? 정부도 살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타델 같은 애도 그걸 확실히 믿고 들어왔네. 다시 우르르 몰려와서 엄청나게 반등했겠죠? 사실 자기도 그 정부의 구제금융이나 뭐 이런 걸 다 이용해서 한순간에 재미를 봤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얘네들이 다 이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얘네들하고 말을 안 섞어요. 전화도 안 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헤쳐먹었어요. 이거 보세요. 얘가 헤쳐먹은 은행이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이라는데 이렇게 됐을 때 대충 딱 먹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르니까 아마 그 다음날 팔았겠죠. 그러니까 이만한 또 저기 뭐 성인군자인 척 하지만 이미 얘네들은 다 요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돼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걸로 해서 어떤 일이 될 거다 해서 여기서 또 하루 이틀짜리를 좀 지금 열심히 또 고맙게 잡수시고 계시고요. 개미들은 혼을 쏙 빼놓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정말 잘 나가는 이런 시타들 같은 데 말고 작년까지 계속 막대한 손해만 본 정말 그 허접한 헤지펀드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앞으로도 어떻게든 계속 시장에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고 들어와서 계속 자기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자기들이 제로섬 게임에서 좀 재미를 볼 수 있도록 들어오기를 바라겠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제. 야 이렇게 금융위기 신용위기가 오니까 연준은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해야 돼 하고 그래야 개미들이 좋아하고 또 들어올 테니까 그럼 자기들은 또 이제 진짜 피부시니까 진짜 바닥이 나올 거다 선동하면서 또 개미들하고 또 한판 승부를 벌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중단하라고 이제 아우성을 칠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벌써 그런 아우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월가에서 지금 다음 주 FOMC에서 몇 프로 몇 BP의 금리 인상을 할 거냐는 배팅이 지금 팍팍팍팍 줄어들고 있죠. 잘 아실 겁니다. 뉴스들 봐가지고 심지어 이제 0.25가 아니라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는 배팅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에 압박을 주는 거죠. 연준한테. 이런 뉴스들 나오고요. 이 군드라 씨도 건들락 씨도 지금 작년에 채권왕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 연준이 자기 생각보다 더 높게 고금리하고 QT 땡겨서 채권 시장도 폭망을 했었죠. 금년에 어떻게든 이 사람은 그거 지금 이거 엄청나게 회복하고 만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초부터 이분이 막 엄청나게 사방에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던 연준 이제 막 긁으면서 금리 인상 그만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하면서 채권 시장으로 좀 더 사람들이 더 들어오길 바라고 있고요. 이번에도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돼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식으로 또 바람 잡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노무라라는 그 증권회사에서는 일본의 저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3월에 동결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0.25%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뒤에 따라올 결과를 보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얘네들도 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봐요. 흔들어 놓고 뭔가 거기서 또 재미를 보려고. 자기들 다 이권이 걸린 거죠. 자, 스위스 크레딧이 정말 이걸로 인해서 정말 이대로 시간을 두고 무너질지 아니면 또 당분간 버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선. 확실한 건 어떻게든 이대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망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우리가 봐왔죠. 어떻게 되는 한 연준의 QT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한 그리고 계속 제가 1부, 2부에서 걸쳐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두려워하는 이런 트리거들의 중첩이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사이에 계속 여기 중첩이 터진다면 매우 골치가 아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저만 걱정할까요? 큰손과 기관들도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또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서 계속 겉표면, 시장의 표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연준의 피벗 등으로 또 우리 개미들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혼을 쏙 빼놓으실 거예요. 그 와중에 또 틀림없이 이번에야말로 진짜 바닥이다 또 나올 거고요. 유럽에서도 당장 금리 동결 전망이 과반을 넘으면서 싹 지금 또 바뀌고 있네요. 이 지금 우리 언니가 캐시우드 언니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캐시우드의 주력 상품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신규 자금이 엊그저께 어마어마한 양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대요. 이게 2021년 4월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돈이 들어왔대요. 좋아서 박수 치시네요. 왜 그럴까 봤더니 지금 이런 실리콘밸리발 신용위기 같은 게 터지려고 금융위기에서 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다음 주에 금리 인상 못 할 것 같아. 금리 인상 속도를 또 더 늦출 것 같아. 그런 기대가 커지니까 그럴 때마다 기술주는 날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가 또 날아가겠구나 하고 열이 돈이 들어왔다 이건다. 야, 인생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한 달 한 달 이분은 뭐 화려하게 사시네 정말. 이분이 할 말이 뭐냐면 고맙다. 내가 진짜 니들 때문에 먹고 산다. 대신 저한테 이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하시네요. 그러나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앞으로 바닥이 나오냐 피벗이 나오냐가 아니라 시장의 컨센서스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된다.
속을 만큼 속았다. 이제는 다들 어느 정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다 더 안전자산만 찾게 되고 더 방어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 일부 시작할 때 한 얘기인데, 아니 뭐 저번 영상에서는 이런 휩수에 흔들리지 말자 했는데 실제 보니까 밖에 휩수인 줄 알았더니 휩수 정도가 아니라 지금 롤러코스터 정도라서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휩수라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흔들리지 않고 저기 볼 수 있지.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웬만큼 이번 코로나 때 저기 별일 다 겪어봤어. 이 정도는 흔들리지 않아 했겠지만 실제 가보니까 휩쓸인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지구가 멸망한다, 신용위기가 온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다 했다가 그날 저녁에는 아니 괜찮을 것 같다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야 진짜 터진댄다 했다가 지금 딱 3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지금 이 난리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음 주 FOMC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그때까지는 휩소라고 봅니다. 일단은 CS가 당장 터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지켜보면서 시장의 물밑 움직임과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하나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을 하듯이 얘기하네요. 그냥 저의 견해입니다. 일개 한 명 개인의. 지금 시장이 이미 저기 시작됐는데 대충 한번 볼까요? 그렇게 지금 3일 동안 난리를 친 것 같지만 다우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서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4일째인데 S&P 500 볼까요? 그 난리를 난 것 같지만 4일째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차트는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선상으로 보셔야 돼요. 날마다 보고 뭐가 몇 프로 떨어졌다, 뭐가 몇 프로 올랐다. 그 숫자 보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 세 번째 보면은 요 캔들을 한번 볼까요? 초보자분들만 보십시오. 이 세 번째 캔들을 보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이날 뭔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이 착각하기 쉽죠. 실제 근데 그날 보면은 그 전날 여기서 끝났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밑으로 갭으로 떨어져서 크게 하락했는데 그 낙폭을 많이 줄이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난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숫자하고 캔들이 보여주는 전체의 큰 흐름하고는 숫자만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하고 올랐다가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몇 프로 올랐다, 마이너스 몇 프로 지수가 빠졌다. 그날 하루하루 것만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차라리 보지 마세요. 저는 거의 안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가 몇 프로 올랐대 떨어졌대 잘 안 봐요. 그냥 가끔 요새 어떻게 흘러가나 보고 싶으면 무조건 차트를 엽니다. 그러면은 요 며칠 동안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라고 생각들 하셨죠? 근데 이 며칠 동안 보면 이 사이에서 움직인 것밖에 안 돼요. 밖에서 보면, 안에서 보면 롤러코스터지만 밖에서 보면 휩소 맞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나스닥 100. 차트 얘기는 오늘 따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어차피 다음 주에 한번 보죠.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지금 난리 친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 두 번째 박스권 가고 있네요. 얘는 나스닥 100은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다음번에 더 길게 나오면 보고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못 보는 롤러코스터 장세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다음 주 FOMC 결과까지 나와봐야 일단락 된다고 일단 일단락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채권 시장의 시한폭탄 또 다른 진짜 블랙스완은
여기서 좀 봉합이 되는 것 같더라도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 사실이고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위험하게 진행 중일 거다. 그래서 뭔 일이 터지고 뭔 얘기가 나와도 앞으로 몇 달간, 금년 시작하고 몇 달간, 석 달에서 6달간은 저는 항상 쫄보가 돼서 뭔 일 터진다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오늘 내일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당장 어떤 식으로 조금 방향이 가닥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시 안전하게 봉합된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예. 이 휩쓸가 어떻게 가는지 잘 보기다 이것입니다. 예. 브록은 또 따로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이거 지금 너무 길어서 이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분이라도 여기까지 만약에 정말 이 긴 얘기를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예. 사실 그렇게 안 들어도 큰 뭐 도움이 되는 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재미로 누가 한 번이라도 들어봐주면 좋겠지만 재밌지도 않네요. 얘기하는 저도 죄송합니다.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